내 딸 건드린 놈!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일 거야! 거친 숨을 몰아쉬는 중년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빗물이 쏟아지는 어둡고 좁은 골목을 뒤흔들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그의 품에 축 늘어진 여자는 그가 평생 홀로 키워온 청각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한 이름 위에서 손가락이 잠시 멈췄지만 끝내 눌러서는 안 될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일 하나 맡긴다. 누구 소행인지 싹 다 찾아.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벗어던졌습니다. 15년 만에 과거의 문을 연 이 남자. 그가 다시 그들을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가 작은 치킨집 간판을 폭격하듯 두드렸죠. 빗줄기가 워낙 거세서 간판의 노란 불빛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어요. 가게 안에서는 26살 윤서아가 혼자 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청각장애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얀 행주로 테이블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메뉴판을 가지런히 정돈하는 서아의 손놀림은 무척 능숙했죠. 벌써 이 일을 한 지 몇 년이 흘렀으니까요. 서아는 계산대 옆 선반을 정리하다가 작은 액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게 오픈 기념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아는 액자를 살짝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서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빗물을 피해 급히 들어오신 할머니는 우산의 물기를 털고 계셨어요. 서아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메뉴판을 받아들고 오늘은 무얼 먹을까 고민하시다가 손가락으로 양념치킨을 톡톡 가리키셨죠. 서아는 재빨리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양념치킨 한 마리라고 적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습니다. 서아도 따라서 엄지를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어요.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서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서아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고 서아는 주문을 주방에 전하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쪽 귀퉁이가 금이 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계단에서 떨어뜨린 이후로 계속 그대로였죠. 서아는 손으로 깨진 부분을 살짝 가리며 메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새 휴대폰을 사고 싶었지만 요즘 가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서아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월세 걱정하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거든요. 바로 그때 배달 주문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아버지 윤태수가 급히 비옷을 챙기며 나왔어요. 태수는 51살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다가가 곧 올게라고 입모양을 천천히 또박또박 만들어 보였죠. 서아는 아버지의 입술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는 배달을 나가기 전 서아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우리 딸 잘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격려였죠. 서아도 아버지를 향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몸짓 하나로도 부녀는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태수는 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수가 나가려는데 가게 문고리가 헐거워져 있는 게 눈에 띄었어요. 이거 고쳐야 하는데. 태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냈습니다. 빨리 못을 박아 고정하려고 서두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죠.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더 허둥대게 됐어요. 못은 제대로 박히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배달 늦으면 안 되는데. 태수는 결국 포기하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서아는 창가에 서서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아는 곧 마음을 다잡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치킨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고소한 치킨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퍼졌어요. 서아는 갓 튀긴 양념치킨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지갑을 꺼내셨죠. 서아는 계산을 마치고 포장된 치킨을 할머니께 건넸어요. 할머니는 치킨을 받아들고 창밖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아에게 무언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는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다시 천천히 말씀하셨죠. 늦었으니까. 아버지, 기다리지 말고 집에 가. 서아는 할머니의 입모양과 손짓을 보며 대충 이해했습니다. 밤도 늦었고 비도 많이 오니 혼자 있지 말고 집에 가라는 말씀이셨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라고 입모양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창밖을 다시 한번 보시더니 서아의 손을 꼭 잡으셨죠. 그리고는 뭔가 더 말씀하려다가 그냥 한숨을 쉬시며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서아는 문 앞에 서서 할머니가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게 앞 거리는 폭우 때문에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비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왠지 모를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서아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서아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방 쪽 바닥을 확인했어요. 기름이 조금 흘러있는 걸 발견하고 걸레를 가지러 갔습니다. 서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꼼꼼하게 바닥을 닦아냈어요. 아버지가 배달 갔다 오시면 바로 주방으로 들어오시는데 미끄러질까봐 항상 조심했죠. 기름기가 완전히 닦일 때까지 서아는 여러 번 문질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옆쪽 슬라이딩 문이 덜컹거리는 게 보였어요. 빗바람에 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문이 움직이는 게 시야에 들어왔죠. 문틈 사이로 빗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을 제대로 안 닫았나? 서아는 걸레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서 뻑뻑하게 걸려 있었어요. 레일에 먼지가 끼었는지 아니면 습기 때문인지 잘 움직이지 않았죠. 서아가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문이 갑자기 세게 밀리며 완전히 열렸어요. 그 틈으로 거센 빗바람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서아의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천장에 네온 불빛이 한번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그 문 사이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구두, 고급스러워 보이는 정장, 그리고 손목에 번쩍이는 비싼 시계. 남자는 박재민이었어요. 28살의 재민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죠. 빗물이 그의 옷깃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명품 지갑이 뒷주머니에서 삐져나와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집 아들이라는 게 느껴졌죠.
서아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재빨리 메뉴판을 집어들고 작은 메모지와 펜도 함께 꺼냈어요. 늘 하던 대로 능숙하게 준비했죠. 서아는 공손하게 메뉴판을 재민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메뉴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야, 여기 사람 있어? 재민이 말을 했지만 서아는 당연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재민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무슨 말을 하는구나 싶어 메모지를 내밀었어요. 손님이 원하는 메뉴를 적어달라는 뜻이었죠. 재민은 메모지를 보더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거? 야, 내 말 못 듣냐? 재민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그러고는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탕탕 3개 두드렸습니다. 서아는 그제야 손님이 화가 난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서아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죠. 손에 든 펜이 조금 떨렸습니다. 재민은 서아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천천히 의자를 빼내 앉으며 입가에 위험한 미소를 띄웠어요. 치킨집 안의 네온 불빛이 또 한 번 깜빡거렸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 커졌죠. 서아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창밖의 어둠이 점점 짙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민은 서아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천천히 의자를 빼내 앉으며 입가에 위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치킨집 안의 네온 불빛이 또 한 번 깜빡거렸어요. 서아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다시 한번 메모지를 재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재민은 메모지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접시를 밀어버렸어요.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죠. 서아는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바닥에 흩어진 접시 조각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빨리 몸을 숙여 조각들을 주우려고 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이 웃었어요. 서아가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걸 확인한 거였죠. 귀 안 들리지? 그치? 재민이 조롱하듯 말했지만 서아는 당연히 듣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접시 조각을 하나씩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순간 붉은 피가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왔죠. 서아는 아픔을 참으며 손가락을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시 조각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뭔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아는 조각들을 모두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죄송합니다라고 적어 재민에게 내밀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메모지를 낚아채더니 그 위에 알아볼 수 없는 낙서를 휘갈겨 그렸습니다. 욕설처럼 보이는 글자들이었죠. 그리고는 메모지를 구겨서 서아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서아는 움찔했지만 참고 또다시 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아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재민은 메모지를 보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러고는 서아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아? 혼자서? 물론 서아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표정에서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척했어요. 서아는 이제 계산을 하려는 건가 싶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인 치킨 봉투만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한은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깨달았죠. 계산을 안 하고 가려는 거였어요. 서한은 급히 카운터를 나와 재민의 뒤를 쫓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재민은 이미 가게 밖으로 나가 빗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한은 잠시 주춤했지만 용기를 내어 우산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빗물이 순식간에 서아의 옷을 적셨습니다. 서아는 앞서가는 재민을 향해 달려가 그의 팔을 살짝 붙잡았어요. 재민은 멈춰서서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빗물에 젖은 얼굴로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뭐야? 어디서 나를 잡아? 재민이 무시하듯 말하며 서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아는 비틀거렸지만 다시 재민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서아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를 맞으며 웃는 그의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상가문들이 하나둘 닫히고 있었어요. 이미 밤이 깊었고 다들 폐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며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물론 서아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재민은 갑자기 서아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재민의 힘이 너무 셌어요. 재민은 서아를 골목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발을 버둥거리며 멈춰 서려고 했지만 재민은 거칠게 서아를 잡아 끌었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재민은 서아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서아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습니다. 재민은 서아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 같은 애들은 소리도 못 지르지? 서아는 재민의 입술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웠고 빗물이 얼굴을 가렸거든요. 하지만 재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위협은 분명했어요. 서아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어요. 아버지에게 아니면 경찰에게라도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재민은 재빨리 서아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이거 필요해? 재민이 비웃으며 말하고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축축한 바닥에 떨어져 튕겨나갔어요. 이미 금이 가 있던 화면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빗물이 부서진 화면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어요. 하지만 재민이 서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서아를 골목 안쪽 더 어두운 곳으로 밀어 넣었어요. 서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첨벙거렸죠. 뒤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어요. 재민은 천천히 서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 그의 실루엣만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 입구를 비추고 있었지만 안쪽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그만이라는 뜻으로 손짓을 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서아의 몸이 다시 벽에 부딪혔죠. 빗소리만이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닫혀버린 상가들,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서아. 재민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구분할 수도 없었죠. 서아는 다시 한번 손짓으로 애원했지만 재민은 보지 않았어요. 골목 안쪽 어둠 속으로 서아는 점점 더 깊이 밀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은 빗물과 가로등 불빛이 교차하며 소름 돋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벽 너머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니, 서아에게는 원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서아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어요. 서아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재민은 그대로 서아를 벽 쪽으로 세게 밀쳐버렸죠. 서아의 머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충격이 왔어요. 서아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아니, 그건 울림이 아니라 충격이었죠. 서아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몸으로 느끼는 고통만큼은 생생했습니다. 벽에 부딪힌 뒤통수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그만이라는 의미의 손짓을 했어요.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애원하듯 흔들었습니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서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재민은 그 손짓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무시했죠. 오히려 더 화가 난 듯 눈을 부라렸습니다. 재민의 주먹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아는 순간 눈을 질끈 감았어요. 뺨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고 입안에서 쇠맛이 났습니다. 잇몸이 터진 것 같았어요. 서아는 그대로 옆으로 비틀거렸죠. 발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미끄러졌습니다. 서아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고 날카로운 자갈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빗물이 서아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입가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어요. 손에 무언가 미끈한 것이 묻어났죠.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진 손바닥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일어서려고 애썼어요. 팔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팔이 후들후들 떨리기만 했죠. 한쪽 무릎을 세우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재민은 쓰러진 서아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서아의 입모양을 따라하듯 입술을 과장되게 움직였습니다. 조롱하는 표정이었죠.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 서아를 흉내내는 모습이었어요.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재민은 한 발을 들어 서아의 갈비뼈 부분을 걷어찼습니다. 서아는 입을 크게 벌리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갈비뼈에서 찌릿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죠. 한쪽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어요. 서아는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빗물이 등을 적시며 차갑게 흘러내렸어요.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발로 서아의 옆구리를 걷어찼어요. 서아의 몸이 옆으로 굴렀습니다. 이번에는 등 쪽이었어요. 재민은 쓰러진 서아를 계속해서 발로 찼죠. 한 번, 두 번, 세 번.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휴대폰을 찾는 거였죠. 아까 떨어진 휴대폰이 어딘가에 있을 거였어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청해야 했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닿았습니다. 휴대폰이었어요. 서아는 간신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만 그래도 작동할 수도 있었죠. 서아는 휴대폰을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서아가 쥐고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는 구두발로 그 위를 내리찍었어요. 서아의 손과 함께 휴대폰이 짓밟혔습니다. 서아는 손을 움츠리며 아픔을 참았어요. 손등이 짓눌리며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은 완전히 부서져 더 이상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깨진 화면 조각들이 빗물과 섞여 반짝였죠. 검은 화면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갔습니다. 재미는 부서진 휴대폰을 다시 한번 발로 밟아 갈겼어요.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 희망도 남지 않았죠. 서아는 고개를 들어 재민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려진 시야 속에서 재민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재민은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재민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아를 발로 밀쳤습니다. 서아의 몸이 쓰레기 봉투 더미 쪽으로 굴러갔어요. 찢어진 봉투에서 흘러나온 음식물 쓰레기가 서아의 옷에 묻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서아는 이미 그런 것조차 느낄 여력이 없었어요. 서아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기도 힘들었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손끝의 감각이 사라져갔죠. 의식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민은 서아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빗물에 젖은 서아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것처럼요. 천천히 꼼꼼하게 손가락 사이사이를 닦아냈죠.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몸을 돌렸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재민은 빗속을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으며 첨벙거렸죠. 하지만 재민은 개의치 않았어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골목 입구의 흐릿한 가로등 불빛 속으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골목에는 서아만 남았습니다. 비에 젖은 채 바닥에 쓰러진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빗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내렸고 서아의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피와 빗물이 섞여 바닥을 따라 흘러갔어요.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느낄 뿐이었습니다.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골목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서아는 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군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발소리는 급했고 다급했습니다. 무릉덩이를 밟으며 첨벙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죠. 서아야.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멀리 퍼지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어요. 서아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죠. 의식이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서아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아버지의 모습이요. 아빠. 서아는 소리 없이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입술만 미세하게 움직였죠. 그리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빗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졌어요. 골목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아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골목에서 도움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서요. 하지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서아를 찾고 있었어요. 필사적으로 다급하게요. 서아야, 서아야. 목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태수였어요. 태수는 비를 맞으며 급히 걸어오다가 골목 어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님? 태수는 처음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줄만 알았어요. 혹시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죠. 하지만 몇 걸음 더 가까이 가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태수는 거의 뛰다시피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곳에 젖은 옷을 입고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태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 옷, 그 신발, 그 머리 모양.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아야. 태수는 비명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태수는 헬멧을 쓴 채로 서아에게 달려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헬멧끈을 풀 수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서아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서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태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딸의 얼굴이 빗물에 젖어 창백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서아야, 서아야. 태수의 손이 헬멧에 닿았지만 제대로 벗지도 못했습니다. 헬멧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헬멧은 콘크리트 바닥 위를 대굴대굴 굴러갔죠. 하지만 태수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끌어안았어요. 서아의 몸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빗물인지 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옷에 범벅이 되어 있었죠. 서아야, 정신 차려. 아빠야. 태수는 계속해서 서아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태수는 급히 서아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어요. 미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 다시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서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작고 가늘게 떨리는 손을 보며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서아의 맥박을 확인했어요. 손목을 잡아보니 맥박이 약하게나마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약했어요.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죠. 안 돼. 안 돼. 서아야. 태수는 빗속에서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태수의 등을 두드리듯 빗방울이 떨어졌죠. 태수는 정신을 차리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야 했어요. 구급차를 불러야 했죠. 손이 너무 떨려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휴대폰을 꺼낸 태수는 그 순간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까맣고 낡은 오래전에 쓰던 그 휴대폰이죠.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빗물에 젖은 두 개의 휴대폰이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 쓰는 휴대폰, 다른 하나는 과거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태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응시했어요. 그 안에는 아직도 연락처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도, 상만, 상도. 과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떠올랐죠. 태수의 손가락이 오래된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배터리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연락처 목록을 열었어요. 영도. 그 이름 위에 태수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걸까 말까? 태수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습니다. 태수는 서아를 내려다봤어요. 피투성이가 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입술, 감긴 눈, 떨리는 손. 태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도.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도의 목소리였어요. 15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영도야.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형님이십니까? 영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어요.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태수가 갑자기 전화를 했으니까요. 영도야. 큰일 났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와라. 빨리. 제발.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어디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영도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치킨집. 뒤쪽 골목. 빨리 와줘. 태수는 겨우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쓰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사람 다쳤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태수는 다급하게 위치를 알렸습니다. 구급대원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은 태수는 서아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서아의 몸을 감싸며 체온을 나눠주려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두 사람은 그렇게 비를 맞고 있었어요. 괜찮아. 곧 도움이 올 거야. 아빠가 여기 있어. 태수는 계속해서 서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서아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아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태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아빠 여기 있어. 절대 안 놔줄게. 태수의 눈물이 서아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들어 골목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태수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병원으로 직접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서아의 머리가 태수의 어깨에 축 늘어졌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병원 가. 태수는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구급차의 불빛이 눈앞에 보였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왔죠. 여기요. 여기. 태수는 외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아를 들것에 옮겼어요. 태수는 그 옆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태수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뭔가 말을 했지만 태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태수의 주머니에서는 오래된 휴대폰이 여전히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영도의 이름이 떠 있었죠.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들것에 실린 서아가 급히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죠. 태수는 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태수를 막아섰어요. 하지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서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를 들여보냈어요. 서아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서아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눈동자에 빛을 비추고 맥박을 재고 있었죠. 의사가 서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준비, CT 촬영, 머리 쪽 충격 확인. 간호사가 급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수는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의사가 서아의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상처에 약을 바르려는데 서아의 몸이 움찔했어요. 의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의사가 태수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어요. 환자가 깨어나면 많이 놀랄 것이고 심리적 충격도 상당할 거라고요. 특히 청각장애가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아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늘이 살에 닿는 순간 서아가 갑자기 팔을 움츠렸어요. 반사적인 반응이었죠. 간호사가 부드럽게 다시 시도했지만 서아는 계속해서 몸을 경직시켰어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였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구석에서 나와 서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죠. 태수는 서아의 손을 어루만지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비록 서아가 듣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태수는 말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의료진들이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얼굴에 상처를 꿰매고 갈비뼈 부위를 감싸고 온몸의 멍과 상처를 확인했죠. 태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늘이 딸의 살을 꿰맬 때마다 태수의 가슴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응급처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습니다. 의사가 태수에게 다가와 설명을 시작했어요.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비뼈에 금이 갔고 심한 타박상이 여러 곳에 있다고요. 무엇보다 심리적 충격이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죠. 며칠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의사가 경찰에 신고는 했느냐고 물었을 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의사는 이건 명백한 폭행 사건이니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서아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1인실이었어요. 태수는 서아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고 얼굴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태수는 서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서아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태수는 무언가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형님, 영도였습니다. 45살의 영도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15년 만에 보는 태수의 모습이었죠. 형님이 나를 부를 정도면 심각한 거죠. 영도가 침대 위에 서아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아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감긴 붕대, 링거를 막고 있는 가느다란 팔 곳곳에 드러난 멍 자국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영도는 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영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서아가 깨어나야 알 수 있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서아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보였어요. 서아야. 태수가 벌떡 일어나 서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아는 태수를 보더니 눈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몸을 경직시켰습니다. 서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병실, 낯선 천장, 몸에 꽂힌 링거 바늘. 서아는 과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태수가 서아의 손을 잡았지만 서아는 손을 빼려고 했어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또 자신을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태수는 천천히 서아 앞에서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아빠야. 안전해. 서아는 태수의 입술을 읽고 그제야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태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빠, 폭력? 하지 마요. 서아의 입모양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말을 읽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아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옷깃을 잡으며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제발, 폭력? 안 돼요. 태수는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안 한다. 안 해. 태수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영도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턱을 굳게 다물고 서 있을 뿐이었죠. 서아는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서아의 눈물이 붕대를 적셔내렸습니다. 태수는 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법으로 끝내야 한다고. 폭력이 아닌 정의로 싸워야 한다고요. 딸이 원하는 방식으로, 딸이 부끄럽지 않은 방법으로요. 영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5년 동안 형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님이 다시 자신을 부른 이유도 알았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이 작게 들렸어요. 사흘 후 태수는 서아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죠. 갈비뼈가 아직 아팠거든요.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태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가 서아에게는 부담스러웠죠. 민원실로 들어가자 젊은 경찰관이 맞아줬어요. 태수는 미리 준비해온 고소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아가 당한 폭행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기 위해 밤새 작성한 문서였어요. 경찰관은 고소장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에 있게 보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확인하더니 서아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걸 확인한 듯 했습니다. 경찰관은 고소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손이 멈췄어요. 박재민.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간이 살짝 좁혀지고 입술이 굳어졌죠.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태수와 서아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경찰관이 돌아왔는데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수와 서아는 형사계로 안내됐습니다. 책상 앞에 앉으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고소장을 들고 있었어요. 형사는 고소장을 천천히 읽으며 가끔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나 배달을 다녀왔더니 딸이 골목에 쓰러져 있었다고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휴대폰도 박살나 있었다고요. 형사는 메모를 하는 듯 했지만 펜을 움직이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어요. 형사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태수는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죠.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형사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책상에 앉으며 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태수와 서아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형사의 태도가 처음과 달라진 게 분명히 느껴졌거든요. 마치 이 사건을 막고 싶지 않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일주일 후 태수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요. 태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서아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형사는 태수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수 씨, 안타깝지만 CCTV 확인 결과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형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은 온통 노이즈로 가득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폭우 때문에 CCTV가 고장났다는 설명이었어요. 거리 CCTV도 각도 문제로 골목 안쪽은 찍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부서진 휴대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사고 중에 파손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태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제 딸 진술은요? 제 딸이 분명히 범인 얼굴을 봤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공포에 질려 있었을 테니 상황 기억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죠.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어요. 주변 목격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럼 제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가 최종 보고서를 태수 앞에 내밀었어요. 보고서에는 가해자 미특정, 외부 요인 사고 가능성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박재민이라는 이름이 조사 대상 목록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태수가 왜 조사도 안 했느냐고 따졌습니다. 형사는 조사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는 거였죠. 태수는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조작이라고, 명백한 조작이라고 외쳤지만 형사는 최선을 다했다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답했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습니다.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하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주먹을 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태수는 주차장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법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태수는 주차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오래된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그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휴대폰이었죠. 하지만 며칠 전 딸을 발견한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연락처 목록이 떠 있었어요. 영도, 상만, 상도. 태수의 손가락이 그 이름들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번만 전화를 걸면 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폭력? 하지 마요. 태수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법을 믿어봐야 했습니다. 딸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했죠. 하지만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두운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법이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서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태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서아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집에 도착한 태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수의 발소리를 느끼지 못한 채 그저 고요히 앉아 있을 뿐이었죠. 태수는 서아 앞으로 다가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태수의 표정을 보자 서아는 모든 걸 알아챘습니다. 경찰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아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치킨집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멍하니 멈추곤 했죠. 기름 온도 확인하는 것도 자꾸 잊어버렸어요.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는 닭을 손질하다가 그만 칼에 손을 베었습니다. 깊게 베인 건 아니었지만 피가 흘러나왔어요. 태수는 피 흐르는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픔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주방 바닥에 핏방울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손을 씻었어요. 붕대를 감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치킨집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아니었어요.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태수는 닭을 튀기다 말고 그들을 쳐다봤어요. 경찰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윤태수 씨 맞으십니까? 서장님께서 임의동행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경찰들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태수는 앞치마를 벗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방에 있던 서아가 뛰어나왔어요. 아버지가 경찰과 함께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죠. 태수는 서아를 향해 괜찮아라고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자신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서아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미 태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태수는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경찰서장이 앉아 있었어요. 58세의 박철우 서장이었죠. 서장의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서장이 서류를 꺼내 태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수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영도에게 걸었던 그 전화 기록이 찍혀 있었죠. 통화 시각, 통화 시간, 상대방 번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장은 태수의 과거 전력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15년 전 조직의 보스였다는 것, 영도, 상만, 상도와의 관계, 최근 그들과 다시 연락을 취한 정황. 서장은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듯 태수를 몰아붙였습니다. 태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이 폭행당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게 범죄란 말인가요? 하지만 서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신문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전직 조폭, 개인 보복 준비 정황 포착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태수의 과거 전력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15년 전 조직의 보스였다는 것, 여러 사건에 연루됐었다는 것. 물론 모두 합법적으로 정리된 과거였지만 기사는 마치 태수가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했어요.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앞을 지나갈 때 피해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태수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그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골목에서 당한 그날의 기억이 계속 되살아났죠. 서아는 잠에서 깨어나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곤 했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서아는 과호흡 증세를 보였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거렸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죠. 태수는 급히 서아를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계속 떨었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공포였어요. 며칠 후 태수에게 또다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어요. 태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법무법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죠.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답은 냉담했어요. 변호사는 태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확인하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 수 있었어요. 권력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요. 태수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렸습니다. 서아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려고요. 계산을 하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를 보며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마쳤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나오는데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어요. 태수는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었죠. 집에 돌아온 태수는 서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톱을 뜯는 버릇이 생겼는지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아빠가 해결할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대답했어요. 폭력은 안 돼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어요. 폭력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든 싸워야 한다고. 법이 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도야, 어떻게든 버틴다. 폭력은 안 써. 전화 너머로 영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형님, 증거를 뒤집어야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동안 피해왔던 그 세계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태수의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틀 후 태수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영도, 상만, 상도였어요. 15년 만에 다시 모인 자리였죠. 하지만 예전처럼 술잔을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영도는 45살이 됐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사설탐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상만은 50살로 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상도는 48살로
보안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태수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수는 그들에게 차를 내왔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서아의 사건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대로 합시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폭력은 안 된다. 법으로 증거로 이긴다.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되찾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영도는 노트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골목 주변의 CCTV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떠 있었어요. 영도는 하나하나 위치를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상도가 노트북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보안 전문가답게 CCTV 복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고장났다고 한 CCTV도 완전히 죽은 건 아니라고요. 복구율이 30%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실루엣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포기한 증거를 되살릴 수 있다니요. 상도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아의 부서진 휴대폰이었어요. 태수가 버리지 않고 보관해둔 거였죠. 상도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지만 내부 칩은 살아있다고요. 상도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날 밤 서아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작동한 시간과 위치가 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였죠. 시간은 밤 10시 42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상만이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박재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상만의 손가락이 서류를 짚으며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룸살롱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쓴 기록, 고급 술집에서의 과소비, 명품 매장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죠. 이 사람 3년 전에 대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합의로 무마됐더군요. 상만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그런 놈이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폭력을 휘둘렀던 인간이었죠. 상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박철우 서장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상한 돈의 흐름이 보였어요. 지역 건설사로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입금되고 있었죠. 뇌물의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영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도 못 외면합니다. 경찰 내부 비리까지 엮이면 감찰이 움직일 겁니다. 네 사람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태수는 커피를 끓여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나눠주며 태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도가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우린 가족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상만과 상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의 눈빛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도의 탐정팀이 골목 CCTV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지만 결국 10초 분량의 영상을 건져냈어요. 화질은 형편없었지만 남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골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잡혔죠. 상도는 그 영상의 시간대를 분석했습니다. 서아의 휴대폰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밤 10시 42분, 그리고 15분 후 골목에서 나오는 남자의 실루엣도 포착했습니다. 같은 체격, 같은 옷차림이었어요. 영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황 증거로 충분합니다. 상만은 박재민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더군요. 술에 취해 동기를 폭행했고
여학생을 스토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아버지의 권력으로 묻혔던 사건들이었죠. 합의금만 수천만 원이 오갔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폭행 남자를 봤다는 제보였어요. 영도는 즉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목격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퇴근하다가 골목 앞을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급히 지나가던 중이었는데 골목에서 남자 한 명이 나오는 걸 봤다고요. 여성은 그 남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 정도, 정장 차림, 비싼 시계를 찬 남자였다고요. 영도는 그녀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뉴스 보니까 그 골목에서 여자분이 폭행당했다던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여성은 흔쾌히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태수의 집 거실에는 이제 수많은 서류와 증거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CCTV 복구 영상, 휴대폰 위치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과거 폭행 사건 기록, 뇌물거래 정황, 목격자 진술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영도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꺼운 파일로 만들었어요. 표지에는 박재민 폭행 사건 증거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에 제보할 차례입니다. 영도가 파일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 파일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어요. 폭력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영도와 상만, 상도도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세 곳으로 나눠 움직이기로 했죠. 태수와 영도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상만은 감찰본부로, 상도는 언론사로 갔어요. 같은 시각에 세 곳 모두의 증거 자료를 투척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권력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시다발 공격이었죠. 검찰청 민원실에서 태수는 고발장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자료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CCTV 복구 영상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검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검사는 박재민의 과거 폭행 기록과 뇌물거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어가며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죠. 10분 넘게 자료를 검토하던 검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검사의 태도가 진지해졌습니다. 영도와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찰청을 나왔어요. 같은 시각 감찰본부에서는 상만이 박철우 서장의 비리 자료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자료, 은행 거래 내역, 건설사와의 연결고리, 수십 장에 달하는 서류들이었어요. 감찰관은 자료를 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펜을 들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죠. 언론사에서는 상도가 기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배포했어요. 기자들은 자료를 펼쳐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영상을 확인하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경찰서장 아들의 폭행 은폐 사건이라니. 한 기자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장의 뇌물수수 정황까지. 이건 특종입니다. 기자들은 즉시 취재에 들어갔어요. 전화기를 들고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편집국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죠.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찰본부에서 갑자기 조사팀이 들이닥친 거예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감찰관 5명이 서장실로 향했습니다.
박철우 서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서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감찰관들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들이 하나하나 상자에 담겨 나갔죠. 서랍이 열리고 캐비닛이 뒤져지고 컴퓨터도 압수됐습니다. 서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서장이 항의했지만 감찰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서장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아들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민아, 당분간 집에만 있어. 밖에 절대 나가지 마. 알았지? 서장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하지만 재민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왜요? 무슨 일인데요? 묻지 말고 집에만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속보가 나갔어요. 저녁 9시 메인 뉴스였습니다. 지역 경찰서장 아들, 청각장애 여성 폭행 의혹, 경찰 은폐 정황 포착. 뉴스 화면에는 박재민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인터넷에서는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재민이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폭주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에 이 사건이 실렸습니다. 권력형 폭행 은폐, 경찰서장 비리 의혹, 청각장애인 폭행 사건 조작. 자극적인 제목들이 신문 가판대를 가득 메웠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이 기사가 떴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이 분노의 댓글이었죠.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경찰이라니. 청각장애인을 폭행하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서장은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은 집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평소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죠. 카톡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어요. 재민은 집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어요. 카메라가 재민의 얼굴을 향했고 마이크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재민 씨,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청각장애인을 폭행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민은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창문 밖으로는 취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포위됐죠.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재민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그날 밤 입었던 옷을 찾아냈어요. 옷은 세탁되어 있었지만 정밀 감식 결과 서아의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결정적 물증이었죠.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현대과학 앞에서는 숨길 수 없었어요. 재민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확보됐습니다. 그날 밤 10시 40분 재민의 휴대폰은 치킨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11시 10분까지 같은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서아가 폭행당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죠. 재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재민은 인근 룸살롱에서 술값으로 8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그리고 10시 30분 치킨집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샀습니다. 모든 기록이 재민의 동선을 증명했죠. 디지털 발자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재민은 도주를 결심했습니다. 가방에 현금 5천만 원과 여권을 챙겼어요.
새벽 4시 사람들 눈을 피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나와 골목길을 달렸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재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일단 해외로 나가면 되겠지. 하지만 공항 출국장에서 재민은 붙잡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던 거예요. 공항 경찰이 재민을 둘러쌌습니다. 박재민 씨, 폭행 및 도주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재민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을 조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공항 로비에는 이미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끌려 나오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생중계됐죠. 도주하려던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재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죠. 며칠 후 박철호 서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3가지였어요.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장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이 TV에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마이크가 서장의 얼굴 앞으로 쏠렸어요. 서장님, 아들의 범행을 알고 계셨습니까? 왜 사건을 은폐하려 하셨습니까?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검은색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태수는 집에서 그 장면을 TV로 지켜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죠. 서아는 태수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태수는 서아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곧 끝난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며칠 후 경찰청에서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습니다. 청사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이번 사건에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였죠. 10초 넘게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태수에게도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태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치킨집 앞에 사람들이 찾아와 태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아야,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치킨집 앞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적힌 쪽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포스트잇이 가게 유리창을 가득 채웠어요. 태수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영도가 치킨집에 찾아왔습니다. 상만과 상도도 함께였죠. 형님, 축하합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영도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님이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상만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네 사람은 치킨집에 둘러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모인 자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심리치료실을 찾았어요. 치료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소파가 있었죠. 상담사는 수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서아와 수어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떨며 짧게만 대답하던 서아였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는 서아에게 두려움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수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했죠. 서아는 조금씩 밤에 악몽을 덜 꾸게 됐어요. 어느 날 서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많이 아물었어요. 붕대도 이제 떼어냈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예전만큼 무섭지 않았어요. 서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도 서아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아가 다시 웃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태수에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예전처럼 치킨집 일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누명도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신문에는 억울한 누명 쓴 전직 조폭 출신 딸 위에 합법적으로 싸워 승리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사람들은 태수를 조폭이 아닌 딸을 위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치킨집 문이 열렸습니다. 영도, 상만, 상도가 함께 들어왔어요. 세 사람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장사 잘 되시죠? 영도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더 잘 돼.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갓 튀긴 치킨을 내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죠. 형님,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사시는 거예요. 상만이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태수는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태수의 응원 속에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치킨집에 찾아왔습니다. 단골 할머니는 치킨을 사며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딸, 이제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 할머니가 수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아저씨들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 한 마리요. 서비스 있나요? 아저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콜라 서비스. 태수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수는 새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태순의 치킨이라고 적힌 노란색 간판이었어요. 예전 간판은 낡고 빛이 희미했지만 새 간판은 밝고 환하게 빛났습니다. 서아는 창가에 서서 새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노란 불빛이 서아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서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는 서아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서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아가 아버지를 돌아보자 태수는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수를 안았습니다. 부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꺼내지 않았던 과거의 흔적이 담긴 휴대폰이었죠. 태수는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연락처 목록에는 여전히 영도, 상만, 상도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이 아닌 정의로 함께 싸운 동료였으니까요. 태수는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치킨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거든요. 태수는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서하는 홀에서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어린 딸이었어요. 어린 딸은 서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하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죠. 서하는 메뉴판을 건네고 가족이 주문을 가리키면 종이에 적어 확인했어요. 예전처럼 능숙하게 일하는 서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가는 서하를 보며 태수는 미소 지었어요. 딸이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는 여전히 응원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쪽지들을 보며 태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다는 것이 큰 힘이 됐거든요. 밤 10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태수는 주방을 정리하고 서하는 홀을 닦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을 했지만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습니다. 정리를 마친 태수와 서하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은 치킨을 나눠 먹었어요. 태수는 서하를 보며 입모양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어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태수는 서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어로 말했어요. 사랑해. 서하도 수어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두 사람은 웃으며 치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치킨집의 노란 간판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거리는 조용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태수와 서하는 폭력 대신 평범한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이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저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치킨집의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태수와 서하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었죠.